한태희 농식품부 유통정책과 사무관님의 주제 발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식품부 산지유통 담당하고 있는 한태희 사무관입니다. 발표에 앞서서 오늘 그 상을 받은 박기범 그다음에 경상북도 무한농협 관계자 여러분들께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제가 좀 말씀드릴 부분은 그간의 한국농업이 어떻게 왔는지 간략하게 돌아보고 우리의 유통정책을 앞으로 어떻게 가져가야 될지 생산자 조직화 중심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1948년 그 정부 수립을 하면서 초대 장관이었던 조봉암 그 장관님이 첫 번째 농업 정책으로 가진 게 바로 그 토지 개혁입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 국민의 70%가 농민이었고 농민의 또 70%가 소작농이었기 때문에 이 부분을 혁파를 해서 가족농을 육성한다는 목표 아래 농지개혁법을 만들었고 이를 실행하면서 51년이 되면 이 부분이 완성이 되게 됩니다. 이후에 그 57년에 농업협동조합법을 제정을 했고 1961년 7월 29일 날 농협과 농업은행을 통합해서 농협중앙회를 만드는 농업협동조합법을 새로 제정을 했습니다. 이때 농가부채 문제, 고리대금의 문제들을 저금리 영농자금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비료, 농약, 영농자재 등의 공동구매를 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갖추게 되었습니다. 이후에 우리가 여러 가지 그 농업 기반에 관련된 그 경지정리, 저수지를 만들고 또한 그 종자개량 등을 통해서 1977년에 바로 쌀을 자급할 수 있는 체계를 이때 갖추게 되었습니다. 이후에 1986년 신자유주의가 전 세계적으로 되면서 WTO를 설립하기 위한 우루과이 라운드가 시작되었고 이 당시까지만 해도 우리의 정책은 모자라는 식량에 대한 식량 정책 중심이었고 채소나 원예 부분은 소득 장목으로서 이렇게 기능하고 있는 이런 위치였다고 좀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UR 그 협상 과정에서 우리 농업이 본격적인 시장에 진입하는 이런 계기를 맞게 되었고 95년 1월 1일부터 161개 국가가 참여하는 WTO가 출범하면서 전 품목에 대해서 쌀을 제외한 전 품목에 대해서 관세화가 시행이 됐고 20년이 동안 유예됐던 쌀 관세화도 2015년을 기점으로 모두 관세화되어서 현재 이제 다자무역에서 모든 품목이 관세화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2000년대 이후에 한칠레 FTA를 기점으로 해서 지금 현재 16개 협정, 56개 국가가 자유무역 협정을 맺고 있고 최근 RCEP에서 역내 포괄적 경제 동반자 협정이 2020년에 타결된 상황입니다. 여기에서 인도는 근본 서명에서 제외해서 인도와 했지만 인도와는 이미 별도의 포괄적 동반자 협정인 CEP를 체결한 바가 있기 때문에 거의 모든 국가와 우리가 FTA를 체결한 이런 상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이후에 2008년 미국의 글로벌 금융위기 동시에 발생한 우리의 식량위기가 동시에 같이 발생했는데 이거는 글로벌 자본들이 농업 부분에 투기를 함으로써 발생한 이런 사건들이 2008년에 있었고 이때 동시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휴대폰이 상용화되는 이런 시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점부터 모든 데이터가 모여지는 빅데이터 시대가 되고 모든 사람들과 사람
사람과 기기와 기기가 연결되는 초연결 사회로의 진입, 이 부분이 2008년을 기점으로 급속하게 이루어지면서 2016년 급기야 4차 산업혁명이라고 하는 시대가 도래했다라고 하는 선언을 하게 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서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사회적 상황, 그 다음에 규정, 룰, 뭐 이런 것들이 새로운 시대에 진입하게 되는 새로운 룰로서 형성이 되는 뉴노멀 시대에 우리가 지금 겪고 있다, 이렇게 좀 얘기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한편으로는 우리가 90년대 초중반에 생겨진 대형 유통업체 중심으로서의 소비지 유통 체계가 이후에 2010년, 2015년, 2020년 걸 거치면서 실제적으로 굉장히 가파르게 성장하다가 최근에는 이게 주춤하는 이런 상황으로 돼 있고, 지금 현재는 편의점을 기반으로 하는 편의점의 매출이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고, 또 한편으로는 쿠팡과 같은 플랫폼 기업들의 신선 농산물에 대한 매출도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어서 이러한 아까 먼저 번에 이병호 소장님께서도 이제 녹색 뉴딜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지만, 지금 이러한 것들이 과거로부터 쭉 예측되어 오고 새로운 노멀 시대에 진입할 것이라고 하는 것들도, 또 수축 사회에 들어갈 것이라 하는 것들도 누구나가 다 예견하고 있었던 것인데, 이런 부분들을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대응하고 실행할 것이냐에 대해서는 결정을 사실 유보하고 있었던 상태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작년 말 금년 초를 해서 발생한 코로나 팬데믹 사태가 이러한 미래가 급격하게 돌아오는 것을 사람들이 체험하게 하고, 정책 결정자들도 이 부분에 있어서 아주 과감한 이런 결단들을 해낼 수 있는 그런 환경으로 이렇게 바뀌어져 있는 것이 지금 바로 지금의 현실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요약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우리의 농업이 크게 변화되는 시점들을 보면 1948년 정부 수립을 하면서 있었던 것들이 식량의 부족 시대를 맞이해서 이 부족한 부분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 이런 것들이 70년대 말 80년 초까지 이루어졌다면, UR 협상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모든 농산물의 시장이 농산물이 상품화되고 상품이 시장에서 거래되는 상품으로서의 시장이 이제 열리는 이런 과정들을 거치면서 1993년에 우리가 농어촌 구조 개선 특별 세제도 만들고, 또 새로운 대책들도 이렇게 쭉 발표를 할 때 원예 분야에 대한 대책들이 크게 들어갔던 부분이 이제 그때고요. 또 하나는 2004년에 그 한칠레 FTA를 기점으로 해서 우리가 농업에 관련된 부분들이 단순히 시장에 맡겨놔야 될 부분들이 아니고, 농가의 경영이 위협을 받을 때 이것을 리스크를 어떻게 우리가 회피를 할 것인지에 대한 새로운 정책들로 직불제라든지 보험제도라든지 이런 것들이 새로 도입됐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제 우리가 여러 가지 얘기들을 하면서 농업정책 또는 유통정책의 제일 앞에 보면, 우리가 이제 산지에는 규모가 작고 많은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이 경쟁에 있어서 뒤처진다. 그러면서 항상 쓰는 말이 뭐냐면 우리가 교섭력이다. 산지의 교섭력을 얼마나 가지고 있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것은 이제 마이클 포터 교수의 그 산업구조론에 있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산업이 얼마만큼 지속 가능하게 이루어질 것이냐 하는 부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공급자의 교섭력과 시장의 교섭력, 고객에 대한 교섭력이 얼마만큼 작동하느냐 하는 부분들이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바탕으로 했을 때 우리의 그 농업 현실 또는 산지의 유통 현실, 농업의 조직화 수준, 이런 것들은 어떻게 되는지를 간략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유통 문제라고 하기 때문에 유통 부분이 어떤 특징들을 갖고 있는지 간단히 좀 살펴보겠습니다. 그 유통이라고 하는 것은 상품이 생산자의 손을 떠나서 최종 소비자에게 전달될까의 모든 과정을 얘기한다. 이렇게 이제 정의하고 있습니다. 근데 핵심적인 것은 이 과정 중에 관여를 하고 있는 이해관계자들 간의 관계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이러한 그 중에서 특히 농산물 유통이 공산품과 좀 다른 특징들은 아주 다양한 품질과 규격 이런 것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일반 공산품처럼 아주 이렇게 상품화가 쉽지 않고 또 가격에 비해서 부피와 중량이 크기 때문에 운송 비용이나 이런 것들도 많이 발생하고 또 하나는 유통 과정에서 손실되거나 부패되는 이런 문제들도 매우 크기 때문에 또 한 측면으로는 수요와 공급이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상당히 비탄력적이다. 이런 것들이 우리 농산물 유통의 특징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로 이러한 특징들 때문에 여러 가지 그 생산량 또는 공급량과 수요량 간의 비대칭적인 문제가 재배 면적에 관련된 것일 수 있고 또 하나는 기후에 의한 것일 수 있기 때문에 사람이 인위적으로 통제하기 상당히 어려운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어서 상당히 높은 가격 변동률을 가지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는 유통 단계가 왜 우리같이 소규모 생산 농가가 많이 있고 이런 것들이 시장을 거쳐서 소비자의 손에 넘어갈 때까지의 유통의 단계들이 매우 복잡하게 연결되어 있는 점들이 우리의 특징이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안에서 식량작물과 같이 뭐 쌀이나 이런 것들은 뭐 저장성과 부패 뭐 이런 문제들에서 다소 자유롭기 때문에 유통 비용률이 그렇게 높지는 않지만 특히 원예를 중심으로 한 채소류 부분은 부피도 크고 감모도 크고 하기 때문에 유통 비용이 상당히 높다 하는 점들을 우리가 특징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측면에서 생산자는 제값을 받고 소비자는 좀 더 싼 가격에 할 수 있는 건강한 유통 생태계를 우리가 조성할 수 있겠는가 하는 부분에서 가장 중요하게 유통 비용을 절감하면서 가격 변동성을 완화하는 과제가 우리의 중요한 과제다 이렇게 좀 보여지고요. 그래서 이것을 하기 위해서 유통 경로 간의 경쟁적인 촉진, 그다음에 도매시장 운영에 대한 패러다임을 전환, 그다음에 선제적 수급, 이거 체계적인 이제 수급 관리, 그리고 생산자 단체 유통 계열화 확대 이런 것들을 중요한 과제로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시장에 대응하는 농가 조직들의 교섭력 또는 이런 측면에서 정량화된 분석을 지금까지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이런 점들을 간략하게 도매시장 거래 규모 수준에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생산자의 출하 규모가 굉장히 작고 조직화 수준도 낮고 도매시장 구매자인 뭐 중도매인이나 이런 조직들의 규모도 영세한 편입니다. 19년 기준으로 도매시장 첨가 출하자 중에 생산자 개인 출하 비중이 33%에 달하고 공동 출하 비중은 10%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가락시장에 있는 법인별 생산자 거래액을 보면 100만 원 미만이 한 30% 이상 되고 500만 원 미만이 50%에서 60%를 차지합니다. 이것은 이제 첨가마다 법인마다의 차이 때문에 이제 범위를 기재해 놨고요. 10억 원 이상은 사실 0.1에서 0.8%, 1%가 채 못 되는 이런 수준이고, 예로 가락시장 A 법인의 사례를 좀 보면 경매를 하기 위해서 경매건당 평균 낙찰 금액이 32만 원. 그리고 5톤 차량 한 대에 생산자가 10명 분이 공동으로 실어서 보내고, 이것을 생산자별로 품위별로 구분해서 경매를 하니 차 한 대 가지고 30 내지 40회 경매를 하는 이런 이제 비효율 이런 것들이 발생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첨가 도메인이 법인과 개인을 봤을 때 개인이 66%를 차지하고 있고 연간 취급액이 10억 원 미만인 데가 60%나 됩니다.
그리고 30억 원 이상은 10%가 채 못 되는 수준이고요. 이게 시장 도메인을 도입하고 있는 강서시장의 경우에는 시장 도메인이 60개가 있는데 이 중에 연간 조직당 시급액은 평균이 115억, 제일 낮은 데가 12억, 제일 많은 데가 288억 수준입니다. 이러한 규모로는 생산자도 이게 조직화 수준이 낮아서 물량을 대응하기 어려운 점이 있지만 소비지의 허브인 도매 시장에서도 이런 것들을 대규모로 처리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런 점들을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가 그래서 2011년부터 2000년 이제 또 좀 더 그 길게 말씀드리면 2000년도부터 생산자 개인이 아닌 공동 조직을 형성해서 마케팅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공동 조직 육성 정책을 수립해서 시행을 해왔고요. 특히 2011년부터는 통합 마케팅 조직이라고 하는 생산자가 출하하는 것을 지역 농협들이 연대해서 통합 마케팅 조직을 만들어서 이 통합 마케팅 조직이 시장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규모화 정책을 쭉 해왔습니다. 그래서 2010년 기준으로 통합 마케팅 조직이 56개소인데 지금은 107개. 이 안에 그 참여 조직인 지역 농협은 416개, 농업법인을 포함해서입니다. 416개가 참여하고 있고, 평균 취급액은 162억 원에서 351억 원으로 크게 늘어났습니다. 크레이에서 연구한 것을 보면, 통합 마케팅 조직이 조직 단위로서 경영의 안정성을 가지려면 최소한 생산 비용을 가지고 수 있는 그런 단위가 최소한 물량으로서 22,000톤, 금액으로서 370억 원 정도를 해야 이것이 지속적으로 앞으로 조직을 운영할 수 있는 기반이 된다. 이렇게 분석한 게 있는데 실제로 이 정도를 하는 것은 한 3%, 22%밖에 되지 않습니다. 나머지 22,000톤 미만 조직이 한 83개 돼서 이 중에 한 77.6%를 이게 차지하고 있고요. 품목별 기초생산자 조직이라고 할 수 있는 공선출하회 또는 공동출하회 이 부분이 도매시장을 포함한 총 출하 실적을 이렇게 합쳐보면 2조 1,000억 원 정도 되는 것으로 이렇게 파악됩니다. 그래서 이 조직당 평균 한 700톤 정도 되고요. 그래서 밑에 주요 품목에 대해서 이렇게 좀 보면 평균 지금 금액 포도 같은 경우는 이게 1,400만 원. 이렇게밖에 안 되는 수준인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최고와 최저 간의 이 격차가 굉장히 크다 하는 점들을 좀 볼 수 있고요. 이러한 일들이 발생하는 문제는 그 다음 표를 보시면 좀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요거는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에서 2016년부터 2019년까지 4개년 동안 재배 면적 기준으로 분포도를 그려본 것입니다. 이렇게 보면 상위 10%의 경영체가 가지고 있는 재배 면적이 전체의 50.8%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절반 이상을 상위 10%가 다 한다. 이렇게 좀 보여지고 이 비중은 매년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고 또 하나 50%에서 100%까지 있는 하위 50%의 경우는 0.4헥타르를 기준으로 해서 전체의 11.4%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크게 변화가 없는 수준이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고 중간에 20%, 30%, 40%, 50%까지 있는 소위 우리가 얘기한 중소농이라고 하는 파트 부분이 37.8%로 매년 낮아지고 있는 것이 지금 현재 현실입니다. 품목별로 보면 양파 같은 경우에는 20% 상위 이제 전체 양파 재배 농가가 56,000 농가 정도 되는데 이 중에 상위 20%에 해당하는 부분이 한 60% 전체의 60% 정도를 차지하고 있고요. 마늘 생산 농가 13만 6천 농가 중에 상위 10%인 그러면은 13,000 농가가 되겠죠. 13,000 농가 정도가 전체의 절반 정도를 차지하고 있고 나머지 부분들은 규모가 크지 않다. 그리고 조직화되는 수준들도 좀 많이 낮다. 이렇게 좀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해야 될 파트 중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들이 농가의 조직화 또는 생산자의 조직화와 이 부분이 농업유통에서 어떻게 규모화되고 통합돼서 시장에 대응할 수 있는가가 가장 중요한 과제다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그래서 2020년 금년부터 시작해서 내년도에 특히 시범적으로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이 지금 현재 있는 통합 마케팅 조직의 수준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킨 생산부터 마케팅까지를 완전히 계열화한 품목에 전문화된 이런 혁신 조직을 시범 운영하도록 이렇게 방향을 잡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밑에 그림을 보시면 이게 우리 농업 생산부터 시작해서 판매 조직까지의 그림인데 실제 생산자 파트에 보면 공선 출하회나 공동 출하회 같은 이런 기초 생산자 조직이 현재 농협에 등록되어 있는 것만 해도 3,000개 정도 되는데 이 중에서 통합 마케팅에 참여하는 것은 그 중에 절반 수준인 1,600 농가, 1,600개 기초 생산자 조직이 참여하고 있고 두 번째 참여 조직이라고 할 수 있는 농협이나 농업법인들은 실제로 1,000개가 넘게 있는데 이 중에 416개 정도가 통합 마케팅에 참여하고 있고 통합 마케팅 조직은 100여 개가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이 지금까지의 산지 유통 정책은 사실은 생산 파트보다는 유통 파트에서 접근을 했기 때문에 지역 농협과 조합 공동사업법인 또는 품목 광역으로 있는 광역 원예농협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유통을 통합하는 중심으로 정책을 쭉 펼쳐 왔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지금 산지의 환경 또는 여건들이 계속해서 그 소비지의 여건들이 바뀌어가고 있는데 이 바뀌어진 환경을 생산 부분에서 충분히 수용하지 못하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타개하기 위해서 마케팅 조직과 생산 부분을 계열화 또는 통합하는 이런 작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자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기존 내 산지 유통의 정책을 참여 조직, 마케팅 조직 중심에서 기초 생산자 조직까지를 넓혀서 확장을 하고 이후에 통합 마케팅 조직도 현재 규모화 중심에서 전문화하고 품목 중심으로 바꿔가는 그런 노력을 해나갈 계획입니다. 그래서 2015년에 2021년에 15개 소를 시범 운영하기 위해서 금년에 15개 통합 마케팅 조직 중에 15개 소를 시범 운영하기 위해서 선정을 지금 이미 해놨고요. 지금 현재 이 산지유통 혁신 조직은 3년 단위 중기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이 중기 계획을 정부와 협의해서 정부 승인이 나가면 안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체계로 바꾸게 됩니다. 그래서 밑에 단계를 보면 신청하고 심사하고 지정을 하게 되면 운영 계획을 수립을 하고 정부와 협의 조정한 다음에 정부가 혁신 조직을 승인하고 그 이후에 사업 추진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를 하는데 모든 과정들을 정부 주도로 하는 게 아니라 이 혁신 조직의 자율적인 목표를 가지고 진행하도록 이렇게 하면서 이 혁신 조직은 지금까지 새로 만들어져 있는 의무자조금 조직의 역할을 하고 아주 긴밀하게 협력 관계를 맺도록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 실제 생산자가 조직화를 하기 위해서는 공동의 농작업과 앞으로 생산 계획 이런 것들을 같이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특히 밭농업 부분에서는 영세소농이 굉장히 많고 소량 다품목을 생산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공동 경영을 할 수 있는 밭작물 공동체 경영을 지원해서 농가를 직접적으로 조직화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이렇게 하려고 하고요. 이것은 이 밭작물 공동체가 생산한 것은 바로 참여 조직 또는 통합 마케팅 조직으로 출하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하기 때문에 우리 통합 마케팅 정책과 이 생산 부분의 정책 두 개를 연결시켜 놓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말씀드릴 부분은 의무 자조금의 설치입니다. 지금까지는
자조금 조직이 설립이 되면 사과, 배, 그다음 뭐 참다래 또는 축산에 있는 자조금 이런 것들이 주로 어떤 역할들을 했었냐면 소비 지평을 넓히기 위한 소비 촉진, 홍보 사업 또는 판촉 행사 뭐 이런 쪽에 집중해서 역할들을 해왔는데 앞으로는 의무자조금 조직의 가장 큰 역할은 생산을 조직화하는 것이다라고 이렇게 바뀌어져 갑니다. 그래서 생산을 조직화하기 위해서 유통규격과 품질규격 뭐 이런 것들을 의무자조금 단체가 설정할 수 있게 되고 의무자조금 단체가 설정된 그런 규격을 가지고 유통의 제어 또는 유통 명령이 필요하다면 정부에 요청을 하게 되면 유통 명령을 발의할 수 있는 이런 체계로 바뀌게 됩니다. 특히 금년도 11월에 시행되는 자조금법에 따르면 이 자조금이 의무적으로 설립된 품목에서 농가가 임의적으로 참여하지 않으면 어떠한 정부 지원 사업도 받을 수 없도록 이렇게 법령이 개정돼서 이미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조금 단체가 해야 할 일은 경작, 출하 신고, 그다음 품질 중량 등에 대한 시장 규격 설정, 수출 등에 필요한 단일 유통 조직 지정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도록 법률에서 보장하고 있다는 점이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좀 보면 정부와 생산자의 단체인 의무자조금 단체가 어떠한 역할들을 할 것인가는 그림을 보시면 알 수 있을 것인데 여기 단계별로 보면 재배의사 결정 단계, 생육 단계, 출하 단계 이렇게 나누어서 정부와 의무자조금 단체 또는 생산자가 해야 할 역할이 좀 달라집니다. 그래서 이 중심은 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면적 조정과 관련된 부분에 대한 조정은 의무자조금 단체가 한다. 이렇게고 정부는 이 의무자조금 단체가 그 품목에 대한 수급에 대한 그 의사결정을 원활하게 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그 정보를 생산하고 정보를 이렇게 전파하는 부분에 집중하면서 동시에 이 농산물이 단순히 면적뿐만이 아니라 기후나 이런 것에 따른 작황 변동이 크기 때문에 이 작황 변동에 의해서 생기는 수급 불안 문제는 정부가 집중적으로 관리해 나간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번째로는 온라인 부분입니다. 지금 언택트 시대를 맞이해서 지금 가락시장에서도 청가 중심으로 해서 중도매인들 간에 코로나 감염 사례가 지금 발생을 하고 있고 이 코로나 감염 사례가 발생할 때 시장을 닫는 것이 아니라 이 부분을 온라인을 이용한 정가 거래로 해결해 나가고 있는 것들이 현재 뭐 사례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부분으로 있어서는 유럽이나 미국의 사례에 비추어서 모든 거래는 우리가 이제 상류 뭐 이렇게 얘기하듯이 거래는 전화 그다음에 비대면으로 그다음 온라인으로 이렇게 성사가 되게 되고 물류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으로 진행되도록 하는 이런 언택트 시대에 거래 체계를 이제 새롭게 하기 위해서 온라인 거래소를 만들기 위한 작업 뭐 이런 것들에 지금 착수했다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면서 동시에 농협의 농협 공판장을 중심으로 한 거래 시스템을 온라인 시스템으로 바꾸어서 지금 현재 마늘과 양파를 시범적으로 온라인 거래소를 통해서 거래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고요. 이 거래를 보면 10월 말 기준으로 해서 23주 동안 실거래일이 한 100일 정도 좀 넘는데 그래서 일평균 19.5건, 115톤. 그래서 110억 원 정도의 거래가 있어서 지금 현재 도매 시장 전체 거래에서 단순히 이 두 품목만 봤을 때 마늘 양파만 봤을 때 4위를 차지하는 이 정도 수준으로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외에
여러 가지 그 식품 안전에 대한 요구라든지 그다음에 새로운 가치 그다음에 이런 부분들을 해내기 위해서 안전 부분, 영양 그다음에 환경 부분에 대한 정책들도 지속적으로 추진하면서 동시에 하나 바뀐 게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푸드 플랜에서 지역 단위 선순환 체계를 만들어가는 이런 푸드 플랜 수립 사업이 이러한 유통 체계를 중심으로 해서 지금까지 이제 고민을 해왔다면 앞으로는 지역 공간 계획, 그다음에 사회적 농업, 지역 공동체를 만드는 중심으로 중심축이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조직도 지금까지는 유통국에서 푸드 플랜과 관련된 정책들을 만들고 사업을 시행했는데 얼마 전에 농촌국으로 사업을 이관시켰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 부분이 사실은 이게 푸드 플랜이 우리 주류 유통과는 상당히 거리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본연의 목적을 달성하기에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지역 공동체 그다음에 지역 공간 계획과 융합하는 쪽으로 정책의 방향을 조금 바꿨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정책은 사실 그 크게 재미가 없는 분야인데 경청해 주셔서 감사를 드리면서 또 하나 좀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과거 한 3, 40년 또는 6, 70년 동안 우리가 유통을 하면서 이게 사는 사람과 파는 사람 또는 파는 사람의 여러 부류들이 경쟁과 대립 이런 것 중심으로 해서 지금까지 그 안에서 어떻게 살아남을 것이냐 하는 데 중심을 두고서 우리가 일을 해왔다면 2010년 이후에 지금의 일련의 사태들을 볼 때 훨씬 더 그보다 수준이 한 단계 올라가는 협력 관계로 이렇게 판매자와 구매자의 관계가 변화하고 있다는 점들을 우리가 유념할 좀 필요가 있고 생산자 간에 또는 조직 간에 같은 품목을 생산하더라도 내가 시장에서 경쟁도 하지만 경쟁자이기보다는 협력적 연대의 중요성이 훨씬 더 강조되는 시대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면서 지역에서 연대와 협력을 위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기를 바라고 그런 일들을 할 때 정부는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